1999년 9월, 동남아시아의 작은 서민 티모르에서는 1976년에 인도네시아가 합병한 이후로 그곳의 인구를 지배해온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그 정도로 커져서 인도네시아에 속하길 원하는 사람들과 섬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통제하길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개적인 폭력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유엔이 개입하게 되어 주로 호주 방위군이 이끄는 평화유지군을 만들어 개입하고 독립에 대한 공정하고 공개된 투표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임무를 돕기 위해 호주 정부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연스러운 동맹국인 뉴질랜드와 영국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동티모르 국제군 또는 인터패시라고 불리는 이 군대에는 특수작전 분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호주 공군의 C-130 헤라클레스 수송기를 타고 호주 다윈에서 출발하여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특별히 개조된 랜드로버 디펜더에서 내린 것은 약 20명의 소규모 영국 병력이었는데 이들은 뉴스크루에게 잠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영국 내 국민들에게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나라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특수부대인 특수보트대대, 즉 SBS를 처음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폴클랜드 전쟁과 걸프 전쟁에서의 상당히 고위험한 활약, 북아일랜드와 런던 이란 대사관 포위에서의 대테러 작전 덕분에 SKS는 가정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지만 해양 중심의 SBS는 대체로 일반 대중의 레이더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역사와 활약은 종종 은밀한 작전의 세계를 조종하면서 그들의 공중 동료만큼이나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종종 간과되는 SBS의 기원을 살펴보고 이 은밀한 그룹에 대해 조명해 보겠습니다. What's Up to He World 1945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은 현대 군사 원칙과 마찬가지로 SBS의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0년 여름 전쟁이 한 해도 안 되어서 폴란드, 프랑스, 그리고 서유럽 대부분이 무너진 후에 영국만이 아돌프 히틀러의 정복욕을 반대하는 주요 전투국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영국 군대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그의 연설에서의 거침없는 말투에도 불구하고 총리 윈스턴 처칠은 영국 제국과 연방군의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를 다시 유럽으로 밀어내는 것은 적어도 당분간은 전통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칙에 엄격하게 따르는 사람이 아닌 처칠은 따라서 전쟁을 계속하는데 덜 정통한 방법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해 정부를 열었습니다. 그는 특수작전 집행부, 즉 SOE를 설립하여 독일 라인 뒤에서 작동하는 스파이와 파괴자의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그의 말로는 유럽을 불태우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코만도를 창설하여 점령된 유럽의 해안에 상륙하여 가능한 한 많은 혼란을 일으킨 후 독일군이 완전히 방역하기 전에 후퇴하는 강력한 공습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군사적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배경에 대항하여 리즈 출신의 전 은행 직원인 로저 코트니가 등장했습니다. 겸손한 사무원의 관료주의에 지루해진 코트니는 모험을 찾아 아프리카로 가서 사냥꾼이 되었고 그의 경험에 대해 쓴 것이 1934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의 모험심은 기발한 유머 감각만큼 뛰어났을 것이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도중 그는 로우 네스에서 화제가 된 속임수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죽인 하마의 발로 해안가에 남긴 발자국이 전설의 괴물의 것이라고 현지인들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현지 인구 중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빠르게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영국 팔레스타인으로 여행한 후 아랍 반란을 막기 위해 경찰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직도 아프리카에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의 대형 사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소식에 그는 군 복무를 위해 영국으로 귀국했다. 그는 왕의 왕실 소총부대의 장교로 임명되었지만 새로운 커맨더 중 한 명이 되는 아이디어에 빠르게 매료되었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는 커맨도가 되기 위한 많은 것들이 아직 구체화되고 있었고, 이것은 코트니가 아프리카에서 사냥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접이식 카약을 사용하여 적에게 몰래 다가가는 아이디어를 상급자에게 제안하게 했습니다. 코트니는 카누가 은밀성과 비밀성에서 큰 이점을 제공하며 소규모 부대가 적의 해안에 몰래 접근하여 정찰 또는 파괴 작업을 수행하고 탈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트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확신했지만 그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상급 장교들을 설득하여 그의 개념을 시험해 보지는 못했다. 그들은 카약이 적군에게 들키지 않고 접근할 수 있을지, 그리고 들키면 기관총 사격으로 카약을 저는 이들이 대량 사망할 것이며 카약이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상급 장교들이 무시할 수 없는 허락되지 않은 시연을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그의 말을 무시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Her Majesty's Ship Glenguyle 보병 상륙선이 클라이드 강곡 위에 정박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다. 선원들이나 누구든 그의 의도를 모르고 있었고, 전시였기에 배에는 무장 경비원들이 탑승해 있었고, 그들은 침입자를 독일 요원으로 여겨 즉시 총을 쏠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트니는 앵커 체인을 타고 올라가 배에 눈치채지 않고 접근하고 탑승하는 데 성공한 후, 그는 갑판의 총 중 하나의 커버를 훔친 후 카약으로 돌아가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전형적으로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흠뻑 젖은 코트니는 근처 호텔에서 몇몇 왕립 해군 장교들의 회의에 뛰어들어 그들에게 총 커버를 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길렌가레이 독일 배였다면 카약만으로 폭탄을 설치해 혼자 가라앉힐 수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위협을 반복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장교들은 그가 두 번째로는 해낼 수 없을 것이라 믿었다. 그들은 잘못 생각했고 이제 코트니의 개념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대장으로 승진한 그는 개념 발전을 위해 12명의 부대 모집 허가를 받았다. 처음에는 접이식 카약을 참조하여 풀봇 섹션으로 불렸지만 나중에 넘버1 스페셜 보트 섹션 또는 넘버1 스페셜 보트 섹션으로 알려졌다. 코르니의 비정상적 시연으로 개념의 작동 가능성이 입증되었고, 이는 첫 넘버1 스페셜 보트 섹션 부대의 비정상적 탄생으로 이어졌다. 당시 특수부대의 습격 개념은 아직 미완성된 상태였다. 코만도스의 잠재 구성원들은 아린섬에서 가혹한 체력 훈련을 받았지만 대부분 진행하며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는 개별 유닛 간 작전 일관성이 종종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코트니는 코만도 개념과 연결되어 아린으로 여행했고, 그곳에서 코만도 부대에서 탈락한 에이트 트룹이라는 그룹을 만났다. 탈락자들은 매우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체력이 강했지만 능력 부족이 아닌 장교들의 리더십 부족으로 해고되었다고 믿어 분노하고 있었다. 이 그룹에서 7명, 이 넘버1 스페셜 보트 섹션 첫 유닛의 초기 멤버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입소문, 평판 또는 기존 멤버들이 펍에서 코트니를 감동시킬 만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 발굴되었습니다. 코트니는 12명의 신입생을 선발해 특수부대로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코트니의 차장 로버트 윌슨, 중위는 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과정에서 코트니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덩케르크 생존자이자 왕립 포병대 출신으로 작은 체구의 매력적인 행동 뒤에는 강인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기지 넘치는 사람이 숨어 있었다. 그는 코트니의 개념을 믿고 증명하고자 했다. 두 사람이 자신들과 병사들에게 가한 훈련 체제는 잔인하고 끊임없이 창의적이었다. 극단적인 운동 중 하나는 3일 밤낮으로 클라이드반을 건너 128.7km 이상 패들링하는 것이었고, 크레이그 니쉬 포인트에서 상륙을 시도했다. 다음 날 그들은 스카보로 사운드를 따라 20마일을 더 패들링하여 카라라 섬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수상 비행기 기지에 파노라마 스케치를 그린 후 다시 패들링하여 돌아갔습니다. 작은 칸으로 총 140마일을 팔이 부러질 정도로 이동했습니다. 코트니는 또한 그의 병사들을 광범위한 생존 훈련을 시켜
적진 후방에서 보급이 끊겨도 현지에서 생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그는 짐 브랜슨을 고용했는데 그는 약간 이상한 전문가로 미래의 기업가 리처드 브랜슨 경의 고모부였다. 나이 든 신사 짐 브랜슨은 일주일간 897km 이상 자전거로 달려 코트니와 그의 병사들을 만나 지식을 전달해 SBS의 창시자를 감동시켰다. 그러나 코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병사들은 브랜슨의 숲에서 만든 음식에 별로 매료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특수부대 병사들에게는 충분히 배부르게 해주는 레시피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훈련 동안 3일 동안 정상적인 식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1941년) 초 영국이 독일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히틀러의 이탈리아 동맹국에 대한 북아프리카와 중동 캠페인에 주목이 돌아갔습니다. 이는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이끌었습니다.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점령 리비아에서 영국의 이집트, 스웨즈 운하까지의 캠페인은 부끄러운 실패로 끝났고 그는 곧 영연방군의 뜨거운 추격을 받으며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군은 이제 지중해를 안전하게 하는 데 주력하였고 특히 당시에는 아직 이탈리아 행정하에 있던 전략적으로 중요한 로도스 섬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곧 있을 수상작전을 예상하여 코트니의 카누 병사들을 포함한 특공대는 로도스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 준비를 위해 이집트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코트니는 SBS의 기원 이야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인 30세의 왕립 해군 중령 니겔 클로그스턴 윌모트와 만났는데 그는 아직 개념화되고 있는 지중해와 에게해에서 충력의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수상작전에 대해 비밀 해변 정찰이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보면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코트니는 즉흥적으로 대처하고 빠르게 생각했지만 윌모트는 신중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은 이길 수 있는 조합이었습니다. 영국 지휘관들은 항공기 정찰 사진을 확보하고 도로 통신을 가로챘습니다. 코트니와 윌모트는 카누를 이용해 더 가까이서 살펴보는 허가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1941년 3월에 드디어 허가가 내려졌고 두 사람은 Her Majesty's Ship Triumph 잠수함의 좁은 공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하늘 아래 섬에서 단지 2마일 떨어진 곳에서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카누를 조립한 후 그들은 첫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다음 4밤 동안 카누를 타고 육지로 가며 밤에 잠입 임무를 수행하면서 착륙 지역을 탐색했습니다. 세 번째 밤에는 코트니에게 거의 재앙이 닥쳤는데 윌모트에게 내려준 후에는 무거운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심한 경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해변에서 몸부림치며 고통을 견디려 노력했는데 이것이 근처의 개의 주목을 끌어 개가 크게 짖어 그의 위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의 순찰대에게 죽거나 포획당하지 않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횃불이 꺼졌지만 카누에 윌모트에게 신호를 보내려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카누 탑승자의 끈질긴 노력으로 Her Majesty's Ship Triumph로 돌아가기 전 그를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대성공이었고 두 사람은 적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가져와 특공대의 수륙 양용 상륙 계획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용기와 헌신에 대해 훈장을 받았으며 코트니는 군사 십자훈장을 받았고 윌모트는 탁월한 서비스 오더와 승진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넘버 1 스페셜보 섹션 개념의 가치를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된 두 사람에게는 이것이 다소 공허한 승리였다. 히틀러의 베르막트가 그리스를 휩쓸면서 초점은 로도스에서 크레타로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독일의 필드 마샬 에르빈 롬멜은 사막에서 그의 모자를 링에 던져 그의 아프리카 군단이 영국의 운명을 뒤집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지중해와 에게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체 특공대는 적의 우위와 부분적으로는 그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지에 대한 일반적인 미관리 때문에 끔찍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고아 유닛인 코트니 팀은 1941년 초에 많은 고통을 피했지만 특히 턱 윌슨은 적에게 도전하고 싶어 했고 그가 적에게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말수가 적지만 강인한 사람으로 묘사된 왈리, 휴즈 왕립 해병대와 팀을 이룬 두 넘버1 스페셜 보트 섹션 병사들은 1941년 5월에 이탈리아 해안까지 이동하여 적의 배에 리펫 지뢰를 부착하려는 의도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날씨로 인해 작전은 어쩔 수 없이 취소되었다. 그리고 6월에 그들은 이탈리아 반도의 남부 지역을 순찰하도록 지정된 Her Majesty's Ship Urge의 선원들과 합류했습니다. 두 넘버1 스페셜 보트 섹션 멤버들은 정해진 목표가 없었고 대신 가능한 한 빨리 비밀리에 상륙하여 기본적으로 폭발시킬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22일 밤에 윌슨은 울개의 잔망경을 통해 시칠리아를 들여다보고 철도 터널을 발견했는데 그는 이것이 거기에 주둔한 거대한 축군 병력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그와 휴게가 그것을 폭파하기로 했다. 무기와 폭발물을 실은 두 사람이 카누를 조립하고 궂은 날씨에도 출발했다. 시칠리아 어부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독일 순찰대보다 더 큰 위협이었고 한 척의 배에는 넘버1 스페셜 보트 섹션 2명이 배 안의 대화 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둠 속 그들의 작고 조용한 배는 발각되지 않았다. 그들은 카누를 숨기고 터널로 향한 후 기차가 그들 위를 지나갈 때 결국 트리거될 철도 잠자리 사이에 폭발물을 설치하여 최대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구름을 뚫고 나온 보름달이 그들을 비추려고 해서 Her Majesty's Ship Urge로 돌아가는 여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조용히 노를 저어 잠수함을 만나 탐지를 피하는 데 성공했다. 울개가 곧 다시 나타나 파도를 뚫고 나와 그들과 접이식 카누를 회수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안도했다. 그러나 아직 폭발음으로 공기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임무 실패를 느낀 그들은 잠수함 안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선장이 다시 불러 윌슨에게 쌍강령을 건넸다. 윌슨은 기차가 철로를 따라 터널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그 후 수평선이 붉은 불빛으로 밝아오르며 폭발을 알렸습니다. 다음 날 어제는 잠수함 망원경으로 잠수 상태에서 현장을 재조사했다. 윌슨과 휴즈는 이를 통해 그들이 만든 대혼란을 목격했습니다. 몇 주 내로 그들은 노력을 반복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들은 함께 비밀스럽게 2941년 나머지 기간 동안 다양한 이탈리아 목표에 대한 두 사람의 테러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SBS는 적진 뒤에서 요원을 삽입하고 회수하는 또 다른 임무를 얻었습니다. 특히 독일이 점령한 발칸 반도에서 말이죠. 한편 축국 군대는 새롭고 비밀스러운 특수부대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 대항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그러나 그들은 전 유럽 해안선을 막을 수 없었고 SBS는 약점이 있는 곳을 이용했다. 코트니의 개념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1941년 12월에 건강이 악화되어 행정 직무를 맡기 위해 영국으로 소환되어야 했습니다. 그 일은 JA 넘버1 스페셜 보트 섹션 유닛 설립을 포함했습니다. 1942년에는 넘버1 스페셜 보트 섹션 유닛이 복잡하면서도 능력 있는 특수부대로 변모하였고 그들의 대담한 업적은 항상 사망이나 포획이 몇 순간 앞에 느껴지는 가장 위험한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증거는 1942년 9월 턱 윌슨이 이탈리아에서 포획되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가 휴즈 없이 작전을 수행한 드문 경우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포로로서의 시간 동안 그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탈출했지만 불행히도 다시 포획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의 포로 수용소에서 구금되었습니다. 턱의 손실은 큰 타격이었지만 SBS의 전쟁은 계속되었고 북아프리카에 미군이 도착하자 기획자들은 로도스로 다시 주목했다. 당시 이 섬에는 두 개의 비행장이 있었고 여기서 출발한 축국 폭격기들이 인근 연합군 선박에 실질적 위협이 되었다. 따라서 SBS가 사막에서의 스페셜 에어 서비스 동료들과 비슷한 전술을 사용하여 이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는 계획이 세워졌고 이는 이미 그들이 크레타의 독일 기지에 대해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앵글로는 번호 8의 구성원들의 참여를 요구했다. 8월 31일 넘버1 스페셜 보트 섹션 8명 그리스 안내인 2명 통역사 2명 이 베이루트에서 Her Majesty's Ship Traveler와
그리스 잠수함 파파니코리스를 타고 로도스 동해안의 케이프 페랄초 근처 해변으로 향했다. 목표 공항인 카라토스와 마리사는 각각 12.9km, 24.1km 거리에 있었다. 공격대원들은 성공적인 상륙 후 두 팀으로 나뉘어 목표물로 향했다. 데이비드 서덜랜드 중위가 지휘하는 캐라톳 공격대는 9월 11일과 12일 밤에 공항을 내려다보는 지점에 도착했고, 공항의 비행기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동시에 이루어지는 두 갈래의 야간 공격을 결정했습니다. 각각의 갈래에는 폭발물을 심을 비행기 그룹이 할당되었습니다. 파수병에게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공적으로 지상의 13대의 비행기를 파괴했지만, 불행히도 서덜랜드와 로열 해병대의 덕원만이 마리사를 공격하는 두 번째 팀과의 만남을 위해 해변으로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리처드 알랏 대위가 이끄는 마리사 공격대는 더욱 큰 성공을 거두어 20대의 비행기를 파괴했지만, 경계 상태에 들어간 추군에 의해 그들의 탈출은 막혔습니다. 결국 서덜랜드와 덕원만이 잠수함으로 탈출한 것을 제외하고 전 공격대가 포로가 되었고, 그리스 안내인 한 명은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그들은 대규모 군대가 아니었기에 이 손실로 큰 타격을 입었다. 원 SBS에게 그 결과로 그들은 SAS에 흡수되는 상황을 발견했지만, 적 해안에 카누를 타고 상륙하여 정찰을 수행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역할을 계속하였습니다. 한편 윌모트는 비밀 해변 정찰을 수행하기 위해 유사한 결합작전 파일럿 파티, 즉 COPP를 구성하기 위해 떠났고, 이는 여러 연합군 해상 침공에 성공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열 마린은 붐 순찰 분대를 구성했으며, 그들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프랑크턴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에서는 6개의 접이식 카약, 이 독일의 보르도항에서 성공적인 습격을 시작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들은 점착관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한편 두 번 넘버 1 스페셜 보트 섹션은 북아프리카에서 미국의 토치 작전 착륙을 지원한 후 동남아시아 사령부의 소규모 작전 그룹의 일부가 되어 버마 전역에서 아라칸, 친드윈 강, 이라와디 강에서 일본군에 대해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1945년 충력국가의 패배 이후 영국은 해산을 시작했고, 그것에는 넘버 1 스페셜 보트 섹션의 해산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본의 프레밍턴에 위치한 합동작전 해변 및 보트 부대 학교, 즉 STOBS의 설립 덕분에 그들의 기술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왕립해병대 특수보트 부대의 형성으로 이어졌고, 이 부대는 전시 넘버 1 스페셜 보트 섹션, 왕립해병대 붐 순찰 분대, 윌모트의 COPS 및 유사한 특수보트 기반 부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토니는 새 SBS를 보지 못했다. 그는 1946년 2월 15일 소말리란드 하르게이사에서 폐렴으로 4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새로운 로열 해병대 SBS는 이스라엘 탄생 시기 팔레스타인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이후 한국 전쟁에서도 활약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SAS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역할은 북해의 석유 굴착대를 보호하고 해외의 영국 해상 전초기지를 보호하며 아일랜드 공화주의 테러를 대응하고, 그들의 더욱 특이한 작전 중 하나인 QE2 해양 유람선에서 항해하며 관광객처럼 행동하여 1972년 미넨 올림픽 대학살 이후 귀국하는 이스라엘 시민들을 보호하는 등의 보안 및 대테러 임무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SBS는 1982년에 아르헨티나에 대한 포클랜드 전쟁과 1991년에 이라크에 대한 걸프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87년에 특수보트 대대로 지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SBS는 불가피하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영국 특수부대 그룹의 일부로서 활동하였으며, 아프리카의 뿔 주변에서의 해적 행위 방지 작전과 리비아 및 나이지리아에서의 인질 구출 임무에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뉴스, 책, 그리고 소설에서 그들의 스페셜 에어 서비스 동료들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바로 SBS가 원하는 방식이며, 그것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응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비밀스러운 티어 1 특수부대 중 하나입니다.